자, 2025년 지방 7급 행정학개론. 자,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문제 해설에 앞서서 총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쉽진 않았죠. 쉽진 않았고 총 20문제 중에서 개인별로 수험생 여러분들 개인별로 학습 정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렵다?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신 문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5문제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조직이론에서 애자일 조직, 아마 기출문제에서는 9급, 7급 기출문제에서는 처음 출제된 것 같은데 이게 애자일 조직이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된 적, 군무원 시험인가?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군무원 시험이 아니라 해경간부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추세 현장, 정책학에서 그 정책 분석 기법으로 추세 현장 같은 경우는 국가직 7급에서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유사한 문제가. 그 다음에 휴직이 인사행정에서 휴직이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그 규정을 좀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 자, 애자일 조직은 신경향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분석 기법으로 이 추세 현장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기출 7급 기출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휴직과 관련된 거 인사행정에서 물론 기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자 근데 난이도는 좀 높았던 편이고 그 다음에 자 주민자치회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 파트에서 이제 주민자치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023년도인가 2024년도인가 군무원 7급에서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7급이었던 것 같은데 기출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자 이거는 사실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사실 강조 안 해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모의고사 강의 때 강조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군무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 세행정학 3.0이라는 교재에 이미 그 반영이 된 세행정학 3.0뿐만 아니라 그 기출문제 인용 많이 된 교과서 그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 교재에도 이미 개정판에 이미 다 수록이 된 내용이고 제가 그 너치 이론 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너치 이론도 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군무원 기출 문제에 자 있었던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정부 이 관련 그 국가직에서도 그 최근 이 3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치면 한 6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애자일 조직 빼놓고는 전부 다 일단 기출문제 영역에서 다 출제됐던 넓게 보면 군무원 문제도 그 심화 기출 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강사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반영해서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은 한 9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튼 그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쉽진 않았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해설 자료를 드릴 때 물론 시간 관계상 그 이전의 기출문제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그 이번에 출제된 7급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출문제는 자 해설에다가 관련 기출문제라고 해서 해설에다가 자 별도로 설명이랑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죠. 총론 파트에서 자 다양한 행정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자 이번 정책행정 이론론. 정책행정 이론론은 자, 엽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했다. 자, 이론론이랑 이원론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엽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등장한 거니까 정책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원론이 될 거고. 자, 2번은요.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보다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한 것은 행태주의 연구고, 자, 후기 행태주의는 이런 가치 중립적인 행태주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틀린 질문. 자,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 그 다음에 신관리주의라고 그래서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적용해서 자, 이제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 그래서 시장 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활용해서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고 했다. 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자, 뉴 거버넌스론은 이제 NPM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전통적인 계층제 관료제만으로도 자, 해결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NPM 시장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자,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 자, 정부와 자, 시장과 자, 시민사회 자,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자, 수평적인 연계망을 통해서 자, 수평적 연계망에서 이 상호 의존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4번도 틀렸고, 자, 맞는 것은 3번.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2번도 제가 자, 요거 관련 기출 문제는 생략했는데 아주 유사한 문제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국가직 7급 인사조직 문제에서 아주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이 페리아 와이즈의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 최근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 이론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하위 차원, 자, 규범적 차원, 합리적 차원, 그 다음에 정서적 차원이 있는데 지금 자, 옳게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선의 애국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 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1번이 틀린 거고, 자, 이제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 이제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자, 공공봉사 동기를 설명하는 거 합리적 차원. 자, 그다음에 어떤 특정 이해관계를 옹호함으로써 이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이제 합리적 차원과 관련이 된 거죠. 자,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자, 이제 공익의 봉사라든가, 자, 당위시 되는 거 이런 걸 규범적 차원에서의 공공봉사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자, 공공봉사 동기의 개념이라든가 등장 배경 공부하셨을 거고, 자, 합리성 차원에서 공공봉사 동기의 자, 구성 요소. 규범성 차원에서의 공공봉사 동기, 그 다음에 자, 감정적 차원 혹은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공봉사 동기에 해당되는 요소들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3번은 자, 이제 재무행정에서 우리나라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 이제 예산 분류와 관련해서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별 분류, 자, 그다음에 기능별 분류, 그다음에 가장 하위 이제 장관항 세항목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품목별 예산 분류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산 분류, 자, 예산 분류에 이 품목별 예산 분류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산을 자,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재정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각 부처별로 먼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중앙예산기관에 이제 제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던 미시적이고 상향적인 예산 결정 방식에서 자, 이제 예산의 지속적인 지출을 방지를 하고 이제 총액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이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우리 뭐라 그래요? 탑다운 예산 제도라고 하죠. 즉 하향식 예산 편성이고 자, 기획재정부 중앙예산기관이 먼저
국가 전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자, 그래서 다년도 예산 체계라고 하는데 자,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자, 국가 전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 이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자, 이제 총액 자, 1년 예산 총액, 분야별 예산 총액, 그다음에 부처별 예산 총액을 할당해서 자, 각 부처별로 총액의 상한선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자, 하향식 예산 편성이고 자, 거시적인 예산 편성을 지금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거시적이고 자, 하향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자, 기획재정부가 중앙예산기관이 이제 청와대에서 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제 주요 장관들이랑 자,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하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자, 분야별 부처별 예산 편성 상한선 자, 총액 한도 설정해서 자, 통보하면 하향식이죠. 자,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거시적이고 하향적인 예산 편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현재는 준예산제도, 헌법에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가예산제도는 이제 준예산제도가 채택되기 전인 자, 1공화국 때 사용하던 자, 예산제도죠. 자, 해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자,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자,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죠? 지방재정법. 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4번. 자, 4번 문제. 자, 성과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과거에도 뭐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성과 관리 제도 전반을 물어본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성과 관리 중요하죠. 자, 신공공관리론에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중심의 행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원리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자, 1번은 이제 의라고 보시면 돼요. 신공공관리론이 확산되면서 자, 결과 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인사, 그다음에 예산, 조직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자에게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 이제 최종적인 결과, 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결과 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 이제 성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자, 성과 평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성과 측정을 위한 이제 성과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성과 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 자, 이렇게 구분된다. 자, 보통 우리 자,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 뭐 중간에 과정 지표를 뭐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자, 투입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 요걸 이제 구별하는 과거에 문제도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투입 지표, 업무 또는 이제 활동과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자,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맞는 지문이죠. 자, 이제 투입을 가지고 자, 평가하는 측정 지표를 만들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의 활동, 구체적인 업무 활동을 가지고 측정 지표 만들 수도 있고, 1차적인 산출,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결과, 얘는 좀 더 계량적이고 얘는 자, 2차적인 자, 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자, 성과 측정 지표를 자, 구성할 수 있다. 자,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의 개발이 성과 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즉, 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이제 인센티브에 반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성과 관리의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러려고 하면 물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자,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급적이면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자,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다? 자, 이게 성과 관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과 관리 기법 자체가 민간의 경영 기법을 공공 부분에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이 성과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다? 자, 민간 부문과는 달리 자, 기업은요. 자, 기업 경영에서 이 목표는 명확하죠. 자,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자, 이윤 극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 매출을 늘리거나 뭐 비용을 줄이거나 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측정하는 성과 측정 지표는 명확하죠. 자, 단일의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 계량적인 지표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단일. 자, 뭐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했느냐? 오로지 뭐 하나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 부문은 이 공익이라는 목표가 자, 동시에 여러 가지 하위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민의 건강, 보건, 자, 코로나 때,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경제 활성화. 자,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과 측정 지표도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가 다양한 데다가 자,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다 성과 측정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의 성과 관리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자, 공공 부분에서 성과 관리의 한계, 문제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5번. 자, 5번은 뭐 단골 출제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뭐 가장 유사한 기출 문제 보시면 자, 답은 다르지만 어때요? 그 지문으로 거의 유사한 지문이 출제가 됐죠.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자, 그래서 성과급이 아니죠. 성과급이 아니에요. 자,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이제 달리 지급되는 변동급인 거고, 자, 계급이랑 근무 연한에 따라 이제 고정된, 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단골 출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이제 전임, 자, 전일제 혹은 전임직으로 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전임 근무 혹은 전일제 근무를 자, 원칙으로 하는 거고, 자, 계층제 형태의 조직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 계층제 조직 구조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문서주의죠. 자,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자, 중시한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죠. 자, 뭐 관련된 문제들 봐주시면 되고, 자, 6번. 자, 인사행정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자, 출제 빈도가 자, 높은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보수 체계는 뭐다? 직무 성과급적. 자, 직무급. 자, 여기 나오는데 기존의 1, 3급 계급을 폐지하고 가등급과 나등급의 직무 등급으로, 직무의 난이도, 곤란도에 따라 직무 등급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급 플러스 자,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 직무급적 성과 연봉제죠. 그죠?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체계예요. 자, 직무급적 성과 연봉제고, 자, 그다음에 자, 국가공무원법.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 규정을 보시면 자, 고위공무원단은 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자, 기존에 이제 1, 3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그다음에 자, 특정직 공무원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 중에 이제 외무직 공무원이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전부 해당된다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자, 기존의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 계급을 폐지하는 거죠. 계급을 폐지하고 이 가등급과 나등급은 뭐다? 계급이 아니에요. 직무 등급으로 구분해서. 자, 직무 등급으로 구분해서 계급 중심이 아니라 자, 이제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자,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자, 이제 개방형 직위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공모직이
자, 공모직이 30%, 개방형직이 20%, 그다음에 부처 자율직이 50%로 구성이 되는데, 자, 민간과 경쟁하는 건 뭐예요? 개방형직이죠. 자, 민간과 경쟁하는 건 개방형직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자, 2번. 자, 7번. 신제도주의도 뭐 그 행정 이론 중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지문에서 빠졌는데, 자, 신제도주의의 의의, 그다음에 세 가지 신제도주의 학파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 그다음에 자, 세 가지 학파의 이제 특징을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거의 이제 뭐랑 유사하게 봐요? 자, 문화와 거의 유사하게 보죠. 그러면 자, 제도가 자, 문화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자, 사람이 자, 제도 또는 문화가 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자, 사람이 자, 이 사회의 제도나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도 결정론이다, 문화 결정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개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자, X죠. 자, 제도 결정론, 문화 결정론 시각이기 때문에 자, 개인은 자,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도 결정론이다, 문화 결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은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의 역할을 한다. 제도가. 그다음에 개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은 뭐예요? 바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자, 제도가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다라고 보고, 자,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자, 제도를 자, 선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입장이에요. 자,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다? 동용화. 자, 동용화는 자, 이제 유사한 조직들이 존재하는 자, 조직의 장 안에 있는 한 조직 단위가 동일한 환경 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들을 어떻게 해요? 유사한 형태로 닮아가는 거. 자, 말 그대로 동용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형태가 자,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자, 제도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봐요. 자, 제도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인 경위를 분석을 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역사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경로 의존성,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죠.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이후의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 자, 이거를 경로 의존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세 가지 신제도주의 학파의 자, 제도 형성과 제도 변화에 대한 자, 설명 방식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8번이 자, 9급, 7급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 보시면요, 제가 해설에 참고 자료 넣어놨으니까 자,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24년이네요. 2024년 해경과목 문제인데 실제 출제 시험은 2023년에 실시했어요. 자,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가직. 자, 국가직이 몇 월에 있었죠? 6월에 있었나? 6월에 있었죠. 자, 6월에 실시한 국가직. 자, 그러니까 6월에 국가직 기출문제를 인사조직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요 문제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국가직 7급 인사조직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경관무 문제에서 이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요, 조직개혁할 때 이 정부 조직개혁에서 이 애자일 조직 형태에 요걸 강조했어요. 애자일 조직을.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조직이론 교과서에서는 이제 반영된 경우도 있고, 자, 사실은 뭐 이게 그 행정학 개론책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직개혁을 할 때 이 선진국에서 혹은 이제 기업
해설지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 기업도 이 애자일 조직 형태를 이제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조직 유형에서 공부하신 전형적인 뭐다? 유기적 조직 구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적 구조, 유기적 조직 구조 형태다. 자, 동태적인 환경에 자, 신속한 적응을 위해서 자, 필요한 유기적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반대가 뭐예요? 기계적 구조의 정반대니까 자, 에도크라시라든가 뭐 학습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 조직이라든가 팀 조직과 같은 이런 유기적 구조의 특성이랑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조직 개혁부터 이제 강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는 뭐예요? 보통 이제 정부 개혁, 조직 개혁이라든가 조직 개편할 때 실제 이제 그 각 대학교에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이제 안을 만들 때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 조직이론 전공하신 그 주요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교과서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도 이게 되게 중요한 조직 구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셨다고 해도요. 이게 애자일이라는 의미가 민첩한. 자, 민첩한이란 뜻을 이해하시면 왜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테니까 자, 그러면 동태적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자, 이런 계층제, 전통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 조직이어서는 안 되겠죠. 지문만 봐도 사실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일단 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다. 이거는 자, 수직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에서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획한다. 사전에 정해진 절차, 규정,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하고 기획하려고 하면 자, 완결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뭐예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자, 신속한 대응은 어렵겠죠. 그죠? 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 자, 이건 맞겠죠.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성과는 무시되는 게 아니라 결국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죠. 성과를 강조하는 거고요. 자, 우리 4번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셔야 돼요? 에도크라시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한 조직으로 결합을 했다가 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체돼서 자,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 우리 에도크라시에서 자,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 자, 여러 부서나 여러 부처가 어떤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련된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체되고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조직을 만들었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체되고 일종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맞게 해결해야 될 문제에 맞게 조직이 어떻게 해요? 조직이 재조직화되는 방식. 일종의 뭐 임시 조직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네트워크 조직 형태, 컨소시엄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유기적인 조직 구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요거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시험은 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이제는 이제 애자일 조직도 자, 유기적인 조직 구조의 형태로서 자, 공부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각각의 지문이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애자일 조직이 왜 등장한 거냐? 자,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정부 조직 개혁에서 왜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한 거냐? 자, 기존의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 수직적인 계층제 조직, 이런 피라미드형 위계 조직으로는 자, 경직적이고 자,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자, 이런 인식에 자, 바탕을 두고 대안으로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LG라든가 자, 최근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서 이런 애자일 조직을 도입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 불필요한 관리자 계층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자, 수평적인 조직 구조예요. 계층을 줄이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 계층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팀 형태의 소규모 팀 형태의 조직으로 자, 조직을 간소화해서 계층을 줄여서 신속하고 자, 신속한 결정, 자, 신속한 의사결정, 자, 생산성 제고 이런 걸 강조하는 조직 구조다. 자, 조직의 계층을 줄인다. 자, 조직의 계층을 줄여서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 상충되겠죠. 자, 조직의 계층을 줄여서 자, 민첩하게 의사결정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권화가 이루어져야죠. 자, 이걸 이제 오너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상명하달 형태의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니라 이제 구성원들, 직원 개개인의 오너십을 중시하는 수평적 조직을 추구한다.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권한, 구성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자, 권한을 부여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국가직에서 나온 문제 보시면 자, 수평적인 경계도 허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수직적인 계층뿐만 아니라 자, 수평적인 부처들 간의 경계를 자, 허무는 형태다. 자, 유기적 조직 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칸막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팀 조직은 뭐야? 이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다기능 자, 다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어요. 계층도 통합이 되고, 자, 부처 간의 경계도 자, 통합된다. 소규모 팀의 업무 전권을 부여하는 자, 분권화, 자기 완결형 조직을 지향한다. 자, 사전에 완벽한 분석과 기획을 하기보다는 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자, 실험적 기회를 제공하고 인정하는 거고요. 자,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하는 건 맞아요.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하는 건 맞는데 자, 성과 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짧게. 자, 피드백을 꾸준히 반영하면서 성과 주기도 짧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죠. 자, 애자일 조직 특징. 자, 정리해놨으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애자일 조직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있었던 거죠. 국가직이 먼저 출제가 됐으니까 자, 요거 자, 추세 연장 기법 자, 물어봤는데 자, 요것도 보시면 자, 2023년 국가 7급에서 자,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인 추세 연장 예측 기법을 물어봤어요. 거의 유사한 지문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고 가셨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자, 푸실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던이란 학자가 정책 대안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자, 추세 연장 기법, 우리 투사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든가 모형을 통해서 자, 이제 예견. 자, 이론적인 예측.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추세를 연장하는 거. 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주관적인 추측 기법이라 그래서 자, 주관. 자, 직관. 자, 이런 질적인 자, 주관이나 직관을 활용하는 추측 기법이 있어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죠. 추세 연장 기법.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뭘 활용을 해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 미래의 사회 상태를 예측을 하고 자, 이 시계열 데이터 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자, 지속성, 규칙성. 자, 지속성과 규칙성, 그다음에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요 세 가지가 자, 전제가 됐을 때 자, 추세 연장 기법이 자, 이제 어느 정도 예측 방법으로서 이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성과 규칙성,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뭐다?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제가 정책학 교과서에 정책 분석 파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페이지 해설 파트 보시면요.
자, 세 가지 가정이 부합해야만 자, 이 추세 연장 기법이 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제대로 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지속성, 그 다음에 규칙성, 그 다음에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자,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자, 추세 연장 기법의 의미. 자, 시계열 분석에 기반해서 자, 예측을 하는 거고, 자,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시계열 분석법, 그 다음에 선형 경향 추정법 등등이 있고요. 자, 전제 조건이 뭐다? 자, 지속성과 규칙성, 그 다음에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다. 자, 1번은 관련이 없죠.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X예요. 자, 이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간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기존의 기출문제 보시면요. 자, 1번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자,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추세 연장 예측 기법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지속성과 규칙성,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추세 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시간 계열, 자, 이 데이터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자, 어떤 분야에 이용된다? 인구 감소. 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지,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자, 높아지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기간의 업무량, 변동 이런 거를 예측하는 데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추세 연장의 주요 방법으로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자, 맞는데 교차 영향 행렬은요. 제가 이거 강조 드렸는데 뭐에 해당돼요? 지웠네. 자, 브레인스토밍, 델파2, 그다음에 교차 영향 행렬을 활용해서 교차 영향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주관적인 추측 기법에 해당돼요. 자, 요것만 틀린 거죠. 자, 뭐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이 뭐냐? 자, 이것까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해설에는 적어놨어요. 자, 주로 이제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지수평활법, 그 다음에 자, 이동평균법. 자, 뭐 간단히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계열 분석이랑 그 다음에 선형 경향 추정. 자, 선형 경향 추정,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뭐예요? 검은줄 기법. 자, 뭐 이런 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추세 연장 방법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자, 포함해서 보시면 되고, 교차 영향 행렬은 뭐다? 자, 주관적 추측 기법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국가공무원법 휴직 관련된 규정을 쭈르륵 낸 건데, 자, 과거에도 구급 문제에서 이제 청원휴직이랑 직권휴직, 청원휴직과 직권휴직, 자, 구별하는 거, 요런 거는 이제 지문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휴직만 물어본 게 아니라,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지문을 여러 개를 주면서, 직권휴직, 청원휴직, 요걸 이제 지문으로 낸 적이 있는데, 이제 7급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죠. 자, 그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제가 그래서 6페이지에 자세히 적어 놨는데,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의 명문으로 자, 정무직 공무원도 자, 지금 모든 규정은 아니지만 그 뭐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자,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이런 경우에 자, 휴직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자, 휴직 규정 적용되고요. 자, 본인이 거부하면 자,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없다. X. 직권휴직이 있죠. 직권휴직. 자, 청에서 휴직 신청을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청원휴직도 있지만 자, 신청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그게 자, 6페이지 해설에 보시면 자, 직권휴직. 자, 국가공무원법 71조에 자, 71조의 1항 보시면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직권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자, 임용권자 승인 필요 없어요.
자, 휴직의 효력 보시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 자,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되는 거예요. 30일 이내 신고하면. 자, 30일 이내에 자, 복직 신고를 하면 자, 그러면 승인 필요 없고 당연히 복직되는 거죠. 자, 4번.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휴직하는 경우. 자, 휴직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고, 자, 규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72조의 휴직 기간과 관련돼서 자,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자,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관련 규정들 기출문제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 정도 내용은 7급 수준에선 알고 가셔야 된다. 자, 11번. 자, 11번. 자, 이거 주민참여 파트에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이게 지방직 문제니까 이 정도 공부하고 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무원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구급 문제에서 출제가 됐네요. 군무원 구급 문제에서. 자, 이게 사실은 지방행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쟁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행정학 총론 교과서의 지방행정 파트에는 사실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급 문제로 나온 게 조금 뭐 불이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외의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 자, 이게 군무원 9급에서 일단 문제가 났는데, 자, 이 배경을 일단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될 때 이 주민자치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을 두자라고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될 때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자라고 학자들이 요구했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어디에 규정이 돼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도입이 된 거냐면, 자, 주민자치센터 가시면요. 자, 우리 여기 노량진, 동작구청 노량진동인가요? 읍면동에 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요. 자, 이 1999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고요. 자, 이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주민자치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의의는 뭐였냐면 이제 주민이 자치로 하는 위원회니까 자, 이제 주민들로 구성된 뭐 주민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로 구성돼서 뭐 뭔가 자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대부분 이제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돼서 자, 이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서요. 대부분 그 지역에 그냥 좀 시간도 많고 영향력도 있으신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돼서 사실상 주민 대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자, 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자,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제 주민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이제 읍면동장이 위촉한 대부분의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 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이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에다가 별도로 주민자치회, 자, 이 자치분권 특별법에다가 이 주민자치회, 자, 그야말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자, 위촉을 하는 주민자치회. 자, 기초자치단체장이 그야말로 이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자, 구성하도록 이제 규정을 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여전히 있는 곳도 있고요. 자, 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없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도 있는 읍면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없애고 그냥 주민자치회를 자, 만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조례. 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문제 보실게요.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였고요. 자, 그러니까 읍장, 면장, 동장. 자, 동장에게 자,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자, 원래도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 자,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도 틀린 지문이에요. 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읍면동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범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면서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 읍면동도 있어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그리고 법적 근거 역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자,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 자,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뭐다? 자,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자,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고, 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명시된 제도고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건 맞아요. 근거 법령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주민투표제도는 자,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하거나 자, 지방의회가 청구하거나 또는 자,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주민이 청구하거나 지방의회가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자, 발의할 수 있어요. 자,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 주민자치위원회랑 구별하는 자, 지문을 3개를 냈는데, 그래서 읍면동에 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자, 2항에 보시면 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군무원 문제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구청장이 위촉한다. X죠. 주민자치회 위원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거고, 자, 이 과거에 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대표성이 약해서 자, 얘네가 주민대표성이 약하니까 지역 유죄요. 자, 그래서 주민대표성이 강한 주민자치회를 자, 설치한 거다.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자, 이 사람들 읍면동장의 자문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의 협의 실행기구, 읍면동과 대등한 관점에서 자, 그야말로 자치를 할 수 있는 협의 실행기구라고 볼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위촉하는 사람의 자, 레벨도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프린트에다가 자, 비교해서 정리를 해뒀죠. 자, 법적 근거와 위상, 위촉권자, 주민 대표성, 기능. 자, 요 정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12번. 자,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자, 이거 지방행정파트에서 단골로 출제됐던 문제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의 자, 제2조 적용 범위에서 자, 이 지방직영기업. 자,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것들. 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이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 자, 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됐죠. 그래서 지금 90이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자,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자, 요거 봐주세요. 자, 그래서, 자, 지방공기업법, 자,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보시면, 자, 마을 상수도, 마을 단위 이 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된다라고 한 거, 자,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고요. 뭐 이건 난이도가 자, 출제가 여러 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13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특징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자, 2024년 군번 9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교재. 자, 주요 교재 새행정학 3.0이라는 교재에도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유민봉 교수님이 쓰신 인용이 많이 되는 교과서인데 한국행정학 교재에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 9페이지에다가 그 교과서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내용을 자, 의의랑 그다음에 적용 영역, 그다음에 뭐 한계, 비판, 그다음에 뭐 헤드라는 학자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요 정도니까. 자, 그래서 문제도 사실 요 교과서에서 지금 낸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정부가 전자정부 파트에서 이제 빅데이터, 자, AI 기술, 자,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스마트한 정부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 스마트 정부가 된다라는 거. 자, 이걸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자, 분석을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 예측을 할 수 있는 자,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고 너치 이론에서도 뭘 강조해요? 이런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요새 자, 중요하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자, 이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개념이고요.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 적용과 학술 분석은 주로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증거 자료 수집이 자, 용이한 보건 정책, 복지 정책. 그다음에 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건, 자, 복지 이런 영역에 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국방정책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뭐, 그 안보 문제라든가, 자, 안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데이터가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죠. 보완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오히려 국방정책이나 문화정책 분야는요, 자, 증거자료 수집이 곤란할 수 있어요. 특히 국방정책.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된 거죠. 자, 그래서 그 해설에 설명도 있는데, 자, 어떻게 이념적으로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 영역, 그 다음에 증거자료 수집이 용이한, 자, 보건정책, 복지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반대로 된 거죠. 자, 정보 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해서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는 자,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당연히 용이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자, 니은만 틀리고 자, 기역과 디귿은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보 기반이라든가 분석 전문가 등이 갖추어져야만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자, 도입이 성공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의예요. 정책이 이념, 신념, 반복이네. 이념 등의 기반,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 자, 이런 담론이나 이념, 신념, 자, 이런 거에 근거한 정책 결정은 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이념적인 논쟁. 그죠?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에 의한 정책 결정은 지양하고, 자,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죠.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갖춰져야 되고, 자,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주로 보건정책, 사회복지정책 분야, 교육정책, 형사정책 분야 등, 자, 상대적으로, 자, 증거 수집이 용이한, 자, 이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결정 과정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죠. 왜? 정치적인 결정은 뭐가 더 중요해요? 자, 국민들이 원하는 거 혹은 이데올로기, 이념, 신념 이런 게 사실은 정치적 결정에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영역이죠. 자, 그래서 비판과 전망에 대한 부분 보시면 돼요. 9페이지에 박스에서 맨 밑에. 자, 비판과 전망 보시면 실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정책이 결정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 중요한 근거로 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현실의 정책 결정에서는 이거보다는 이런 정치적 결정 과정이 훨씬 더 중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14번. 자, 우리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의의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요, 부름의 기대 이론을 접목한 리더십 이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자, 리더십 이론이고, 자, 특징이 뭐다? 자, 부름의 동기부여 이론을 적용한 자, 리더십 이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자, 15번. 자, 이것도 사실 뭐 법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자,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이 제정이 된 취지가 뭐예요? 자, 우리 해설에 보시면요. 이 법에 자, 제정 목적이 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데이터를 자, 이제 민간에 제공해서 자, 국민들이 이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이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면 비상업적 목적에만 이용 권한을 보장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3조 기본 원칙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28조 1항 각호의 경우, 그러니까 뭐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영리적인 이용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자, 본인 동의 없이 자, 가명정보는 뭐예요? 해설 보시면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예요. 자,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자,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왜? 자,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 개인의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3번. 정보 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하고, 자, 4번. 우리 관리를 하려고 하면요. 지식 관리를 하려고 하면, 자, 암묵지는 뭐예요? 묵시적이고, 자, 묵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자, 명시적이고 형태가 있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형식지로 전환을 해야만 자, 이게 구성원들 간에 공유도 가능하고 전달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암묵지와 형식지. 자,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해설을 보시면 암묵지는 뭐다? 묵시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자, 묵시적이고 주관적이라서 자, 이걸 타인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거고 자, 이게 이제 지식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형식지로 자, 만들 필요가 있다. 자, 16번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 뭐 이제 우리 보통은 버크랜드의 뭐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은 따로 공부를 안 하시는데 자, 요것만 봐도 사실 아실 수 있어요. 결정 의제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 정도면 이거는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이 단계면 이제 공중의제나 체제의제 단계고요. 결정의제가 되려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겠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자, 결정의제란 말 그대로 자, 결정의제는 말 그대로 정부가 실제 정책 결정 행동을 검토 중인 단계고 자, 지금 지문에서 정부가 해결하기를 일반 대중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뭐다? 자, 체제의제 또는 공중의제라고 볼 수 있다. 자, 우리 2번도 과거에 7급 문제에서 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이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이 이 다운스의 모형이에요. 자, 이슈 관심 주기 모형. 자, 그래서 다운스는 자, 어떤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어때요?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환이 반복된다. 자, 이게 이제 의제 관심 사이클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슈, 의제 관심 주기 모형이에요. 관심 주기 모형. 즉 자, 어떤 정책 의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관심이 막 높아졌다가 다른 문제가 터지면 어때요? 관심이 줄어들고. 자, 이게 이제 이슈 관심 주기 사이클이다. 자, 다운스가 설명한 거고요. 자, 3번은 바흐라우와 바라치의 무의사결정 설명한 거죠. 어떤 문제는 엘리트들의 자, 이해관계나 가치관, 신념에 반하는 문제는 아예 자, 의제 설정 자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를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한다. 자, 킹던의 의제 설정 모형 세 가지 흐름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정치적 흐름. 이 세 개가 각각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자, 이제 우연한 계기에 자, 점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 갑자기 한데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정책의 창이 열린다. 자,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자,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 다 다루어 봤던 지문들인데 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지문이실 수 있는데 자, 2018년도 서울시 7급에서 나왔던 자, 이 지문이죠.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을 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다가 11페이지 해설에다가 박스에서 이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을 그 정책학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자,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거. 자, 우리 성인지 예산서. 자, 성인지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 다 작성하죠. 당연히 기금도 포함돼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도 작성하죠. 자, 여기도 뭐예요? 기금도 포함돼요. 그죠? 근데 조세 지출 예산서는 작성하는데 결산서는 없습니다. 공부한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그 다음에 기금.
기금도 포함이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결산서. 자, 온실가스 감축인지와 관련돼서 기금도 포함되니까. 그죠? 자, 기금 결산,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결산서. 자,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운영 계획인가? 자, 기금도 포함된다는 것까지 봐주시고, 조세지출 예산서는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지출 결산서는 규정이 없어요. 자, 18번. 자, 이것도 공무원 연금제도도 사실 이제 다 나왔던 지문들인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죠. 자, 제외되는 공무원 알아두셔야죠. 공무원연금법 적용.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포함되는데, 자, 군인 제외되고, 자, 선출직 공직자 제외되죠. 선출직 공직자 제외돼요. 자,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등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된다. 자, 제도의 운영은 자, 중앙인사기관장인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는 거죠.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해요. 자,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퇴직수당이 몇 년인가요?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자, 퇴직수당이랑 퇴직연금 다른 거죠. 자,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퇴직수당은 전액 정부가 부담해요. 자, 연금은 기여제죠. 기여제. 자, 공무원도 자, 부담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퇴직수당이랑 퇴직연금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넛지 1호는 최근에 7급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행동경제학에 근거해서 행동경제학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해서 자, 행동적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때야 된다? 자, 선택 설계자로서 개입을 하는데 그때의 정책 수단이 넛지고요. 넛지. 자, 인간의 휴리스틱으로 인한 오류,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서 휴리스틱으로 인한 행동적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자, 정부가 선택 설계자로 개입을 하는데 자, 개입을 하되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다. 부드러운 개입주의죠. 자, 그런데 이런 오류와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화된 자,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잘 설계된.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3번 해당 안 되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개입주의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다. 자, 그 다음에 급진적 점진주의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자, 어떤 그 실험에 근거한 그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수단. 자, 이런 거를 활용한다. 자, 넛지 이론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뭐 20번도 재무행정 파트에서 몇 번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머스그레이브가 재정의 3가지 기능으로 뭘 강조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자,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자, 2번이 해당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설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도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사실 없죠. 그래서 뭐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국가직에서 나온 거니까 기출문제 보셨던 분들은 뭐 도움을 좀 받으셨을 텐데 작년까지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뭐 신경향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출문제의 범위에서 다 다루어졌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 대비를 하신다라고 할 때 기출문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출문제에 나왔던 쟁점들을 좀 심화해서 공부하신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내년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